자, 주제를 미국과 중국 문제, 외교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좀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 띄워주시죠 한번. 예, 중국이 동북아 이웃 국가들에게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남아시아의 서해 이걸 언급을 했는데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조현 장관은 남중국해 황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남아시아의 서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렇지만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우리는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 관영 매체 그리고 중국 대사관이 입장을 밝혔죠.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조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이 양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영어 원문에는 뭐 China becoming somewhat problematic,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자, 다소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대놓고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것 같으니까 그런가요? somewhat이라는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조현이 지금 워싱턴 가가지고 마르코 루비오 자신의 카운터파트잖아요.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했는데 목적은 하나였죠. 한미 정상회담 조율, 의제 조율, 일정 조율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삐걱대요. 이게 왜냐면 트럼프는 분명히 뭐라 그랬느냐, 2주 안에 하자 그랬잖아요. 협상단에게. 그럼 2주 안은 정확히 광복절 전후가 됩니다. 근데 조현이 미국을 쓱 둘러보고 여러 사람 뭐 상원의원도 만나고 했다는데 마르코도 만나고 루비오도 말이 바뀌었어요. 8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 8월 25일이 월요일이에요. 6, 7, 8, 9, 30일까지 29일까지 있는 그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이 2배 늘어난 거죠. 왜 늘어났을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서 하려면 지금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그 트럼프가 한국 협상단 구윤철, 김정관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한 그 협상은 이른바 팩트 시트, 사실관계를 적어놓은 이 문서조차 없어요. 메모랜덤, 비망록도 없어요. 양쪽이 그냥 각자 메모한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죠. 구두로만 했다. 완전히 구두로만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마음껏 한국 시장에 팔 수 있게 됐고 우리는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에 앞서서 트럼프의 복심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오토스 앤 라이스, 자동차와 쌀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수익에 한국이 내는 3,500억 달러의 90%를 프로핏을 우리 빚 갚는 데 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choosing, 고르는 matters, 문제에 쓸 수 있게 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왜 또 한국에서는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이 쌀과 이 소고기는 추가 개방을 논의한 적이 없다. 몇 번 얘기했어요. KBS 대담에 나가서도 그러고 그냥 입이 아플 정도로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말이 달라? 말이 다를 수밖에. 문서가 없다니까요. 외교 문서가 자체가 없다. 협정문도 없다. 사인을 안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안보비, 쉽게 말하자면 뭐 주한미군 분담금, 이거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올려주려면 13조 원 정도 연간 더 내야 돼요. 물론 뭐 깎으려고 하겠지 우리나라에서는. 또 두 번째 GDP 대비 국방비도 지금 올려달라는 대로만 올려도 이것도 수십조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한 거는 한 5조 원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적게 잡은 것도 5조 원이야. 그럼 합치면 이 방위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이 내달라는 대로 돈을 내면요 연간 그냥 줄 잡아서 20조를
그것도 트럼프 성에 안 차요. 그렇게 안 하면 주한미군 역할 바꾸겠다잖아요. 예. 자, 이 문제에다가 앞서 15%라는 말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합의가 된 게 없어.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달라도 각자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왜? 합의된 문안이 없다. 그런 걸 다 누가 해결하러 가야 돼요? 이재명이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냥 봐도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잖아요. 디테일이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다니까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김정관 장관도 그랬어요. 1일 날 7월 1일 날 귀국하면서 8월 1일 날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게 뭐 다 된 것처럼 지금 난리인데 된 게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총리를 협상 과정에서는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고 협상 타결해놓고 부르는 거는 이재명이 최초입니다. 지금 트럼프에게. 예. 청구서가 쌓여 있어요. 지금. 그거를 해결하려니 8월 광복절 가지고는 어림이 없죠. 조현이 지금 8월 말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8월도 넘길 수 있다. 그럼 조현이 왜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저런 다소 중국과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했느냐. 일단 좀 김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목소리에 트럼프의 요구에 부합하는 말을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저런 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불편하죠. 아니 감히 대놓고 한국의 일개 외교장관이 워싱턴 포스트라는 미국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다소 이웃과 문제가 있다고 해? 듣기에 따라서는 그 시진핑이나 이 중국에서 펄펄 뛸 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말이라도 해야 우선 가까이 다가온 주먹은 누구 주먹이냐? 트럼프 주먹이거든요. 예. 트럼프 주먹부터 좀 힘을 빼놔야 될 것 같으니까 조연이 저런 회견을 한 것이다. 근데 지금 아까 허앵커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가 나오면 중국에서는 외교부 정식 그 성명이 나와야 돼요. 비난 성명이. 네네. 근데 외교부는 대변인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한 중국 대사관 격이 확 떨어지죠. 네네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그냥 그 겉으로는 법사위원장이 추미애가 됐네요. 네. 이제 확실한 내 편을 뭐 만들었다 이런 생각인데. 속보가 한 두세 개 나오고 있네요 지금.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부터 우선 달래고 네. 중국에는 이제 좀 시간을 두려고 하니까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타임즈라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외국에다 대변하는 관영 영자 신문이에요. 예. 여기다가는 누가 인터뷰를 해서 반박을 했냐? 그냥 교수들이에요. 연구원들. 나중에 중국은 아니 그 사람들 그 개인적 의견을 실은 것이지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잖아라고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관계 좋아요. 근데 조연의 그 워싱턴 포스트 회견을 직접 비난한 말은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일단 한국마저 더 멀어지게 하면 곤란하니까 수위 조절을 한 것이다. 조연의 입장에서는 미국부터 달래야 되니까 미국 가가지고는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가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다. 다소 문제가 있다. 또 무슨 말 했어요? 우리는 중국의 부상, 떠오름과 도전을 경계하게 됐다. 자, 이 말도 획기적이죠. 사실은 좌파 정권의 외교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현이 총대를 좀 맨 느낌이 있습니다. 예. 자,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 내부에 내정을 했다 이런 속보가 나왔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미애에게 법사위원장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지금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하나 속보 전해드릴까요? 정청래가 이춘석 제명 조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 쳤다는 의미가 아마 바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명이라는 건 뭐예요? 의원의 생명을 끊겠다는 거예요. 네. 여당 의원의 직전의 법사위원장을 제명을 시킨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만큼 정청래에게 이춘석은 내 새끼가 아닌 겁니다. 예, 이렇게 그 볼수 부분 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자세히 분석했는데 네. 그게 딱딱딱 좀 맞아다 들어가는 상황이 일단 되고 있네요. 자,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다룰 주제들이 세부 내용이 많은데 뒤에 주제가 좀 있어서 잠깐 이 문제만 여쭤볼게요. 그럼 아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금 약간은 책임지는 것 같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간에 이재명이 해온 발언 있잖아요. 중국과 관련된 또는 네. 대만 문제와 관련된 셰시의 그거 말이죠. 예, 또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외계인의 이야기도 있지 외계인의 않습니까? 침공이 비슷할 거니까 예. 안 일어난다는 소리를 했죠. 예, 타임즈 그런데- 인터뷰에서. 네. 예. 자,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이재명의 이야기 했던 것도 보시고 뒤에 이제 콜비 아마 그 차관 이야기도 들릴 텐데 지금 이재명의 그간의 발언, 친중론자들의 주장 그간에 있어 왔는데 이게 조현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봐야 되는지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볼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예. 트럼프가 원하는 그 추가 투자. 네. 그러니까 총액은 이재명 프레지던트 리가 워싱턴에 왔을 때 결정될 거라고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한국 협상단에게. 그러니까 지금 더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해서 흡족할 만한 돈 우리가 1,000억 달러 더 낼게요라든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 뭐 그 농수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쌀과 소고기는 지금 지켰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은 그것을 알았어. 지켜줄게. 대신에 딴 걸 내놔. 그래가지고 지금 속속 뚫리게 생긴 게 뭐냐면 검역 절차의 신속화와 절차 간소화입니다. 그래서 구윤철이 어제 실토를 했어요. 뭘 실토했느냐? 미국 전담 데스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이. 미국 전담 데스크를 만들어서 미국산 사과, 감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검역 이게 문제가 항상 돼 있잖아요. 8단계 중에 뭐 지금 2단계밖에 안 된 것도 있고 1단계밖에 안 된 것도 있고 그 시간적으로 미뤄둔 것들인데 미국 전담 데스크를 둔다는 얘기는 뭡니까? 급행 열차를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US 전담 데스크를 지금 신설했다고 발표했어요. 예. 구윤철이 경제부총리가. 자, 이 얘기는 뭐냐? 쌀 소고기 지키려고 다른 거는 지금 다 내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과일, 채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만 지키면 돼요 지금 이 정부는. 그런가요? 예. 나머지는 사과든 뭐 미국산 뭐 아보카도 지금 그 농산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는 그건 허용해도 남태령으로 트랙터 안 몰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소고기만 지키면 원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그거 누가 구워 먹습니까? 구워 먹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산 소고기도 가려서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 전형적인 지금 소탐 대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조현의 얘기는요 악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미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의 요구는 그냥 어마어마해. 근데 이걸 누군가가 밸브로 가스를 좀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현이 가서 액수를 얘기할 그런 그 입장과 힘이 없잖아요. 맨데이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에 가서 미국 그 마가나 행정부 그 트럼프 사람들이 좋아할 거 중국을 때려주는 거죠. 다소 문제가 있다. 이웃과의 그 관계가 부상이 경계를 할 지경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니 감히 이것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럴 수 있는 사안인데 네. 지금 당장 급한 게 트럼프다. 시진핑이 아니다. 시진핑은 지금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논의했지만 지금 베이다이어에서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고 네네. 10월 달에 그 유명한 사중전회가 열리는데 시진핑이 허울만의 지도자가 될지 물러날지 뭐 건강 이상설로 있으되 뭐 거의 실권이 없는 존재가 될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중국은 지금 내부 사정이 시끄러워가지고 우리가 좀 서운한 소리 해도 당분간 그런가요? 뭐 큰 영향 없을 거야. 근데 그 총대를 누가 매냐? 이재명이 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큰 감투를 씌워준 조현, 네가 가서 좀 김을 빼라.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 마지막에 주제이면서 질문을 두 가지를 합쳐서 좀 드려볼게요. 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은 뭐 워낙 거칠고 막말이 많으니까 뭐 이전부터 많이 봐서 새롭지는 않은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정당 해산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 지금 휩싸였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때 국힘 해산과 관련해서 김어준이 물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힘 해산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취지 질문하니까 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심각하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저 말 자체가 항명이죠. 예. 저 말 자체가 불경이죠. 이재명에게는. 왜냐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개 방송인인 김어준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 자체가 요상스럽잖아요. 그럼 정답은 있어요.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정답이에요, 이게. 예.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심각하게. 괄호 안에 얘기는 안 했어요.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예. 듣기에 따라서는 뭐? 아니 즉각 내 말을 듣겠다고 해야지 감히 어디다 대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겠다. 왜 네가 심각해? 그 영화 조폭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아래 것을 그 보스가 군기 잡을 때 너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시키면 하는 존재지. 근데 정청래가 답한 건 뭡니까? 나도 좀 생각해 볼게요. 예. 그리고 그 질문을 누가 합니까? 김어준이 하잖아요. 저는 김어준이 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묘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처음에 당대표가 되고 첫 방송 출연을 한 자리예요. 예. 누가 봐도 정청래와 김어준의 지금 연합 당대표란 말까지 나오고 콜라보죠. 있어요. 콜라보. 예. 콜라보인데다가 예. 실권자는 김어준이란 말이 공공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예.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감히 이 불경죄에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즉각 당연히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가 맞는 정답인데 정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이 점에 심각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의한 이재명 정권 혹은 민주당 견제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그렇다면 어떤 길이 있느냐? 자중질환의 유도예요. 이재명 일극 체제는 제가 보기에 이미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당장 다극이 되지는 않아요. 1대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대한 댐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실금이 납니다. 실금이 나면서 압박이 계속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시납으로 그 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금이 무너집니다. 자, 저는 그런 걸 보고 예.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을 좀 꼭 하고 싶은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면 이제 그와 연관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정청래 답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김어준 아까 그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김어준의 물음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전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왜 이재명을 저기에 끌어들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였고 세 가지군요.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걸 복선으로 그렇죠. 깔 수도 있고 전제를 깔잖아요. 예.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당이 말하는 것은 꼭 같이 가야 되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허앵커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취임한 지 2달도 안 된 이 진짜 신제품 대통령 정권을 향해서 예. 일개 방송인이잖아요. 예, 예. 아니 그 방송인이 집권 여당의 그 대표가 된 그것도 대통령이 미는 게 명백한 박찬대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제압하고 이제 더블 스코어로 제압하고 대표가 된 정청래를 앞에 앉혀놓고 다소고 다잖아요. 자세를 보세요. 물어보는 사람은 레리킹 같잖아요. 저 자세가. 그리고 답하는 사람 앞에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누가 봐도요. 누가 윈지는 그림만 보여주고 아이들 보고 물어봐도 압니다. 누가 이 중에 힘이 센 것 같아? 김어준이 존재했고 김어준이 체육관 콘서트부터 강력히 밀었기 때문에
영남 그 앞서 실시된 충청 그때 이미 6대 3으로 62, 3대 30 뭐 5, 6의 그 격차로 끝났잖아요, 승부가. 그리고 그 대의원 그 국회의원에서만 48대 53으로 좀 박찬대가 따라갔지. 개딸들의 그 55%의 책임당원에서는 그냥 2배였다니까요. 그런 것은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정청래 김어준 연합군이 이 민주당을 현재 장악했다. 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송 시작할 때 쳤다. 네. 정청래가 쳤다. 쳤으니까 바로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을 임명했는데 그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명했겠습니까? 김병기는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보임을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는 사람이 김병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고 누가 있겠습니까? 정청래가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네요. 그런 거 임명 안 해요. 예. 빛의 속도잖아요. 그리고 무소속을 바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제명. 자기 편이 무소속이 됐다고 참수까지 시킨다? 이거는 전례 없는 속도입니다. 전례 없는 속도고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는 쳤다. 자,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런 표현 쓸게요. 청소차를 피했어요. 분뇨차에 바치는 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원래 이 정도의 무리를 빚은 법사위원장이 아무리 무소속으로 이 탈당을 시켰다 하더라도 네. 넘겨줘야죠. 네, 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정청래가 뭐라고 합니까?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을 찾아가지도 않았잖아요. 뭐 이준석은 그렇다 쳐도 107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악수, 손과 손을 잡는 겁니다. 쉐이크 핸스잖아요, 영어로도. 네, 그러면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손은 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손을 마주친다고 합니까? 앞발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의 그 대표,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은 맞이하게 됐죠, 원래는. 그 사람 손을 손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는 개나 강아지의 앞발에 비유하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다. 물론 당분간 당을 휙휙 끌어가고 좀 더 이 개혁 조치, 개딸들이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한두 달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개와 고양이 취급을 국민의힘이 지금 받게 생겼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박상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이춘석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가덕도 신공항, 조현 외교장관의 발언, 그리고 정청래와 그 여권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틈새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그런 뭐 인권 어쩌고저쩌고 인권 수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검찰개혁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이 서울대에서 학생들에게 형사법 가르친 교수 조국 전 교수입니다. 그 조국이 지금 사면된다고 하는 소식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근데 지금 이 조국 사면을 두고 이 민주당, 그러니까 이 여권 내에서도 약간 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 봐요. 이게 왜냐면 너무 좀 부담스럽다. 뭐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한 희생자였으니까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사면에 대한 긍정론도 나오지만 이재명 임기 3개월 만에 이렇게 풀어주는 게 조국일 수는 없다.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조국이 작년 12월에 징역 2년이 확정돼가지고 수감 중이고 만기 출소가 내년 12월인데 고작 8개월 수감 후에 사면이 되면 형기를 절반도 못 채우는 건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저런 조국의 사면, 그리고 저런 조국의 사면을 위해서 나선 문재인까지. 야, 이게 핵심은 예.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네. 뭐 2년 중에서 7개월, 8개월 살았는데 사면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옳은 이야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혐의가 무슨 독립투사,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그 입시 비리잖아요. 그쵸. 대학 교수로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교수 연구실에 앉아서 자기 아들 딸 위해서 가짜 표창 장막 만들고 네. 이런 입시 비리 거기다가 유재수 감찰원마 권력형 비리죠. 그런데 이것을 그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불과 7개월 살고 5년 동안 재판을 걸어갔는데 네. 7개월 살고 이 석방기가 말이 되느냐? 그리고 더구나 패키지 사면을 했어요. 네. 거기 그 정경심 씨 형을 다 살았으니까 복권을 시켜줬거든요. 그다음에 최강욱 그 같은 그 인턴 허위 인턴 그 연루된 최강욱까지 전부 다 사면 복권을 시켜줬어요. 패키지를 해줬어요. 네. 그럼 왜 해줬을까? 지금 여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좌파 진영 안에서도 만약에 조국을 사면을 해서 날개를 달아주면은 지방선거부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조국이 나오면 다시 대표직을 차지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조국당에.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조국은 이 유력한 차기 주자가 됩니다. 좌파 진영 안에서 차기 주자가 돼요. 네. 그러면은 미래 권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미래 권력이 이렇게 일찍 뜨면은 살아있는 현재 권력은 그만큼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국을 사면하면 안 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그 지난번에 4.10 총선 때처럼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버리고 하면은 정권이 위태위태해진다. 그런 반론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다. 그럼 왜 했을까? 저는 네. 이 같이 오늘 사면된다는 건 최강욱 씨가 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이 그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구속되기 전에 이재명이 조국에게 내가 집권을 하면은 조기 사면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최강욱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딜이었느냐를 봐야 돼요. 출마를 조국 혁신당에서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쵸. 대선에서. 네. 3석이 있는 이준석 당도 출마를 이준석이 했어요. 12석이 있는 조국 당이 출마를 안 했어요. 조국은 출마할 수 없지만은 당연히 누군가를 내는 게 그게 정당입니다. 대선 때. 네네. 12명의 네.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후보를 내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그 결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그 당선됐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쵸. 당선됐다면은 근데 이제 한번 가상을 해보면은 조국 당에서 후보를 냈으면은 이재명 후보 표를 상당히 잠식을 했겠죠. 특히 호남에서. 네네. 호남, 부산에서 상당히 잠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때 부산에서 그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 잠식을 했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긴 뭐 심상정 나왔었을 때도 그죠? 그럼요. 지난 대선 때 그런 결과가 전례가 어떻게 될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때 되면은 구도도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이준석이 끝까지 완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네네. 가정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로 당선이 됐다. 네. 그렇으면 당선됐으니까 지금 조기 사면 시켜준다고 하면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서로 간에 이 묵시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네.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당선되면은 사면을 시켜줄 테니까는 출마시키지 마라라고 한 그런 게 있으면은 이건 후보 매수죄죠. 후보 매수죄가 되는 거죠. 야. 만약에 그랬다면은 네. 제가 뭐 그랬다고 확언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후보 매수죄가 되는 거죠. 그때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울산시장 선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저 일본에 총영사 자리를 주고 근조를 하고 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후보 매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거를 언론에서는 딱 이 정도 톤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재명의 당선을 도왔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번에 조국이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다면 보은 사면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도가 일단 기사에서 나올 수 있는 톤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랑 지금 같은 주장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건 맥락은 같죠. 네, 그 네. 맥락은 같은데 네. 그냥 그러니까 보언이라는 건 나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거기에 보답을 한다. 이건 결과잖아요. 결과. 네, 네. 결과인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나중에 내가 보답할게 하고 네. 먼저 약속을 했으면은 그건 후보 매수가 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 맞는지는 몰라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충분히 이 어떤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네.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야,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광복절 특사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그러니까 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사면입니다. 그래서 참 언론에서도 그렇고 상징적 의미가 크고 정치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최종 결정 각별히 지금 신중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는 있는데 이미
뭐 조국 사면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국뿐만이 아니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복권 대상자로 거론이 됩니다. 뭐 줄줄이 아까 뭐 최강욱도 말씀하셨고 뭐 정경심도 그러고 줄줄이 다 거론되는데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이 사람들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판결로 통해서 확정이 된 거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 같은 경우도 조국은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는 등의 부적절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 아니 이렇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기들의 좌파 유튜브나 뭐 이런 매체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검찰을 법원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다 통으로 해갖고 이렇게 사면 복권 해주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특히 뭐 정경심 씨 같은 경우도 네. 그 뭐 책까지 내고 그쵸. 그리고 뭐 어떤 지금까지 이 조국 씨도 본인에게 불리해서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딸 조민 씨를 기소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는 사과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소를 해버리니까는 그 다음부터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고 거기다가 사과를 안 하는 것뿐이 아니고 본인이 마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된 거를 가지고 정경심 씨도 마찬가지고 조국 씨도 대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해서 특히 그 조국 씨는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해서 정치에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정치에 뛰어들어서 결국 이제 정치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됐으니 지금 사면이 되는 거지. 정치인이 아니고 조국당 대표가 아니고 하면 사면을 안 시키겠죠. 그냥 조국이었으면은. 그런데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법을 무시하고 정치로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신분을 이제 갖게 됐다고 해서 이것을 사면을 해주면은 이것은 법을 무시하는 거죠. 사면권자가 법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네.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기는 그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실제로 그 최종적으로 관철을 시켜준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사면권자가. 그럼 이거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뭐 공화국의 종말입니다. 이거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단순하게 무슨 뭐 보온 뭐 이런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이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지금 6만 명의 수용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수용자들 볼 때는 저 사람 저기 2년 받아가 5년 재판을 하고 그쵸. 5년 동안 재판하고 그 사이에 5년 동안 국회의원하고 당 대표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와서 7개월 사는데 7개월 살면서 언론 인터뷰하고 그 옥중에서 그쵸. 인터뷰하고 이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영치금 궁금해요. 정경심 씨가 그때 네. 2년 있으면서 2억대 영치금을 받았거든요. 2억대 영치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조국 씨 들어갔을 때 정경심 씨가 SNS에 글을 올려서 네. 영치금 보내는 방법을 썼습니다. 네. 지지층을 향해서 영치금을 봉투에 넣어서 그냥 그 구치소로 보내면은 그거 안 됩니다. 영치금은 계좌로 보내야 됩니다. 이거 다 방법까지 다 코치를 다 알렸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이게 반성하는 모습이냐? 조국이 그 전에 들어갈 때 김어준 포로에 가서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몸 만들고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구치소가 몸 만들러 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막 민주투사인 척 막 손편지 막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니까. 막 기사 쏟아지게 만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좀 스몰톡인데 문재인이 어제 저 사진 올렸다는 거예요. 7일에 본인의 SNS에 전남 흑산 성당에서 기도하는 문재인과 김정숙 저 두 사람이 저 십자가 앞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진을 어제 올린 거예요. 근데 어제 정청래 만나가지고 문재인이 여러 덕담도 하고 당부도 했다는 겁니다.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저런 사진 올렸어요. 무슨 멘탈일까요? 뭔 생각으로 저런 사진을 올렸나 이거야 한마디로. 예.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그 피고인 신분이 됐어요. 지금 재판 기소됐습니다. 비나이다. 재판 기소가 돼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네.
완전히 진술 거부권을 사실상 행사를 했죠. 네. 그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하는데 저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소환에 응하지 않고 김정숙 씨도 마찬가지고 네. 소환에 그 문다희 씨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지 않습니까? 네. 태국 이주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이 청와대의 부서들이 동원이 되고 뭐 인사수석부터 민정수석 조국도 그때 동원됐죠. 그리고 저 심지어 경호처장 주영원 경호처장까지 다 동원이 돼서 전부 다 그 전주지검 가서 20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정점에 있는 그 핵심 정점에 있는 이 피의자는 부르지도 못하고 그때도 부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 온다니까는 할 수 없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냥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도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네. 그러니까 누가 그 이렇게 또 비교를 하는데 그 혐의가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혐의는 내란 혐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공천 개입이에요. 네네. 자, 공천에 그 현직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이 했다고 하면은 서로 했다고 하면은 공천에 개입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현직 대통령이 전 부서를 청와대 전 부서를 동원을 해서 이상직 씨에게 그 특혜를 주고 그 중진공 이사장을 맡기고 국회의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딸 부부를 태국으로 가서 취업시키도록 한 게 어떤 게 중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 뭐 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국 사면 요구해놓고서는 정청래 만나는 날 집권 여당 대표 만나는 날 저렇게 자기는 또 정치로부터 마치 초탈해서 저렇게 종교적인 그 이미지를 또 저렇게 씌우는 저런 사진 올리는 거 보면 와 정말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건 거의 그 정치 기계 아니냐. 사람 되게 어수룩하고 허허 웃으면서 사람 넉살 좋고 되게 부드럽고 뭐 젠틀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 AI 아니냐 이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그 바로 그제 이제 저희 원식 찾아가니까 네. 그 조국 사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살짝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브리핑은 이번에 그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해요. 브리핑은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그거. 네. 브리핑은 우상호가 그 8.15 뭐 국민 뭐 임명식인가 그 이상한 행사하는 거 그거 이제 초청장을 가지고 가니까는 우상호가 가져가니까 문재인이 그 이번에 8.15 그 정치인 사면 하느냐 하니까는 뭐 아직 잘 확정이 안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니까는 만약에 사면을 하면은 조국도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브리핑한 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번에 조국 사면 안 시켜주면은 그 큰일 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 모릅니다. 어떤 그리고 그 전에 약속했잖아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톤이 어땠을지. 네, 그죠? 그거 모릅니다. 네. 그거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그렇게 강하게 강권을 했느냐?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직 대통령의 사면권인데 첫 사면권을 행사를 하는데 거기 전직 대통령이 숟가락 얹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야. 그런데 그것이 사면권을 침해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전직 대통령 사면권 침해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상을 하는 거죠. 조국에게 날개가 달리면은 조국은 원래 저 문재인 쪽이니까 그 문재인 쪽과 세력을 합해서 다음을 노릴 수 있다. 이재명 다음을 노릴 수 있다. 그 계산까지 다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건의를 한 게.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음씨 착한 뭐 전직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방 주인 그리고 저렇게 성당에 있는 모습으로 자기 또 이미지 연출은 해 가면서 그럼요.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 끝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끝으로 이것만 하나만 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제 김진욱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 보좌하는 총리실 비서관으로 임명이 확정되는데 발표 당일에 스스로 저렇게 물러났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국장. 그러니까 이재명과는 거의 뭐 김현지처럼 끈끈한 인연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경기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민주당 당대표 로 있을 때도 그렇고 이재명이 줄곧 챙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2007년 9월 무허가 경비업체 특별경호단이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서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보안 용역 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 소속 보안 용역 직원들을 폭력을 동원해 강제 퇴출시킨 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 그래서 이 김진욱은 이걸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고, 이런 이력이 이재명의 대선 후보 수행비서 시절에 알려져서도 논란이 됐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재명 저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 사진이라고 해서 저 뉴데일리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 김진욱의 이름이 또 앞서 등장한 게 바로 이겁니다. 김문기 사건이 있었을 때 이재명이 이걸로 김문기 모른다라고 해갖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잖아요. 이재명의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사진에도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찍혀 있는 사진. 저 얼굴 저렇게 블러 처리된 사람이 김진욱 씨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확대한 사진 저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 의원 그리고 경기도 의원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잘 아는 정치권 인사죠.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이 바로 김진욱의 임용이 철회된 소식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바로 올린 겁니다. 국무총리실에 채용된 김진욱은 성남 지역 폭력 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보안 용역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서 빠루로 철문을 뜯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가담하고 또 외국산 소고기에 축현 마크를 불법으로 붙여서 판매하다가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는 이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전과가 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 스리슬쩍 고위공무직으로 발탁되었던 것은 여러 시사점을 준다. 이재명 지지율이 높다.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높은 지지율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맞는 칼을 부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이재명은 저런 사람까지도 챙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난번에 2022년 대선 때 김진욱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정치부 기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전부터 뭐 그 조직폭력배 사건과 그 연루가 돼서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2022년 대선 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 대선 때 그 수행 비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논란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본인이 그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게 좀 잠잠해졌는데, 근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뭘 했는지를 지금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지금 국무총리실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김민석이 인사를 한 게 아니죠. 인사권자는 김민석이지만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 꽂은 것이죠. 김민석에게 이야기해서 비서관으로 써라 했는데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인물을 이렇게 그 임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좀 그 가볍게 보는 거죠. 국민을 우습게 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고 해서 김현지 그 총무비서관을 비롯해서 뭐 1부속실, 2부속실 전부 다 성남시장 시절에 썼던 가신그룹이잖아요. 그 가신그룹들을 이제 그 용산에서는 이 가신그룹들을 더 쓸려 해도 쓸 수가 없는 것이 그 변호사들을 다 써야 돼요. 그 이재명 피고인 변호사들을 지금 다 쓰니까 민정수석실에도 하고 다 쓰니까는 이게 그 대통령실에 쓰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절반 이상은 정부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야 돼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그래서 가신그룹을 이게 포함을 시키는데 또 다른 공신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출신 공신들, 그 공신들, 국회의원들을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몇 명 다 써야 됩니다. 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신들을 그 성남 라인을 다 그 수용을 못하니까 이제 그 국무총리실까지 저렇게 보냈다. 보냈으면은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퍼져 있는지,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서 성남 라인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거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그 조직을 실제로 장악을 해버리죠. 직급에 상관없이 조직을 장악을 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는 그 부분도 한번 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골마 터져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송국건 정치평론가하고는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